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저희 딸을 홀로 키워온 남자 구독자입니다. 남자 혼자 딸을 키우면서 힘든 시간들도 많았지만 얼마 전 딸을 시집까지 보내놓고 나니까 이제 아빠로서 내가 할 일은 끝이 났구나 싶어서 홀가분한 마음도 들고 아빠 손에 홀로 이렇게 잘 커준 우리 딸이 기특한 마음도 들고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평소 딸과 즐겨 듣던 톡톡사연 채널을 들으면서 우리도 참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톡톡사연을 찾는 것이 저희 둘이 될 줄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딸도 저도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많이 달라진 상태라서 저도 용기 내어 이곳에 사연을 제보할 수 있을 정도가 됐지만 참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을 정도네요. 별로 좋지도 않은 일이라서 톡톡 사연에 얘기를 보내는 게 맞을까 고민도 했었는데요.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세상 천지에 서로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라고는 아빠랑 나랑 둘뿐인데 둘이서 이렇게 힘든 얘기 안고 살아봤자 자다가 열받아서 벌떡 깨기밖에 더 하겠냐고요. 차라리 톡톡 사연에 제보를 해서 사람들이 욕이라도 한 바가지 시원하게 해주고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응원이라도 좀 받으면 당장 눈에 보이게 나아지는 건 없더라도 마음 하나만큼은 조금 편해지지 않겠냐고. 처음에는 그래서 사연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좀 꺼려지는 마음도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휘말렸던 사건에 대한 선고도 최종적으로 나온 상태고 이제는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사연을 보낼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다 늙은 나이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뭐 얘기를 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평생을 그냥 땀 흘려 일만 해본 사람이라서 얘기하는 것이 많이 서툴 수 있겠지만 이런 서툰 아빠의 손길을 잘 견디고 훌륭하게 자라준 저희 딸아이처럼 구독자분들께서도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희 사연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남자 혼자 딸을 키우고 있다고 하면요. 받지 않아도 될 시선들을 참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건 뭐 아직도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집사람은 어디 계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그래서 머릿속으로 아직도 몇 초 동안 잠시 생각을 합니다. 바로 대답을 못 내놓고요. 아, 여기서 우리 집사람이 세상을 떴다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또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딸이 그런 얘기들을 반복해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지 저희 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이 어디 갔냐는 질문을 받으면요. 잠깐 친정에 여행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아버려요. 사실 뭐 거짓말을 하려는 의도도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틀린 말도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장인어른 장모님도 다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아내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친정 식구들이 다 있는 곳으로 잠깐 여행을 떠났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마음 편할 때도 있거든요. 이것도 아내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살다 보니까 생긴 어떻게 보면 저희만의 작은 노하우 같은 거네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안 사람이 어디 있냐는 얘기를 솔직하게 한번 털어놓아 볼까 해요. 이 톡톡 사연에다가요. 왜 아니겠어요. 저는 아직도 안 사람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나이 먹고서도 창피한 줄 모르고 눈에 눈물이 촉촉하게 고여요. 제가 한때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자 세상에 우리 딸이라는 귀중한 선물을 남겨주고 간 사람. 딸이 자랄 동안 주변에서 아내를 일찍 떠나보냈으니 차라리 딸을 생각해서라도 재혼을 하라는 얘기도 많았지만 평생 아내와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은 이유도 결국 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내는 제가 빨리 재혼을 해서 딸아이를 좀 더 제대로 된 환경에서 키우길 바랐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런데 제 마음이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딸 키우자고 마음 한구석에 집사람이 깊게 박혀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새로운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사랑을 한다는 것이 그게 아무리 노력해도 가능한 일이 아니라서 결국 홀로 딸을 키우는 길을 선택한 거니 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죽어서 하늘나라를 간다면 그것 때문에 마누라한테 구박받을 일은 없겠죠. 이제 슬슬 걱정도 되네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어렵게 살았어요. 뭐 옛날에만 하더라도 어렵게 안 산 사람이 어디 있겠냐만요. 다 어렵게 살았잖아요. 잘 사는 사람은 오히려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지. 그래도 요즘 사람들처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거야. 이렇게 가난한 거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단정 짓고 포기하진 않았어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우물 아니라고 하더라도 물장구를 쳐보다가 죽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끌어다가 죽을 힘을 다해 헤엄을 쳤죠. 그래서인지 옛날에는 그렇게 땀 흘려서 일하면 들어오는 게 눈에 딱 보였어요. 내가 젊은 날 하루 더 힘들여서 일하면 그만큼 돈이 쌓이는 거고 이걸 은행에다 잘 갖다 넣기만 하면 은행이 이자를 돌려주고 물론 지금은 상상도 못할 얘기지만요. 옛날엔 참 그랬었네요. 그래서 저도 소위 말해 사다리라고 하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계층을 뛰어넘으려는 꿈을 많이 꿨던 것 같습니다. 무릎에 물이 차가지고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홀어머니, 그리고 그 밑으로 줄줄이 딸려있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노릇을 하고 먹여 살려야 할 동생들. 상황만 놓고 보면 당장 포기해도 아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소리가 절로 나오는 답답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기라는 단어가 제 사전에는 절대 없었어요. 이왕 이렇게 태어난 거 이 상황을 원망하고 답답해하지 말고 내가 바꿔볼 생각을 하고 살아보자. 오히려 그렇게 달려들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라도 벌어먹으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참 상황만 놓고 보면 어질하죠. 아버지는 진작에 어디로 가셨는지 알지도 못하고 애만 저렇게 줄줄이 낳아놓고 집을 나가셨고 그래도 어머니는 가족을 지켜보겠다고 이 일 저 일 다 하시다가 무릎에 물이 찼는데 그마저도 수술 시기를 놓쳐가지고 한쪽 다리를 거의 쓰지 못하시는 상태로 누워 계셨고요. 밑으로 딸린 동생은 넷, 흥분의 식구도 이것보다는 먹고 살만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답답한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집에 첫째로 태어난 제 인생은 얼마나 각박했겠습니까? 어린 동생들이 뭘 알겠어요. 자려고 누우면 동생들이 그 좁은 방 안에 다닥다닥 붙어서 막 그래요. 나 자려고 누우니까 배고프다고요. 그러면 제비 새끼들 마냥 자기 직전까지 신나게 떠들다 자는 거죠. 그러면 나는 돈 많이 생기면 이거 먹고 싶다. 나는 돈 많이 생기면 이거 사고 싶다 하고요. 그런데 참 그런 철없는 소리를 하는 동생들이 밉지가 않았던 게 그렇게 누워서 제잘거리는 애들 중에서 자기 먹고 싶은 거, 자기 갖고 싶은 거 얘기하는 애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자기 큰형이 좋아하는 거라서 또 둘째 형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돈 많이 벌면 그거 먹고 싶고 그거 갖고 싶다고 얘기하는 모습이 얼마나 착하고 예뻐요. 그런 동생들이 있으니까 어린 나이에 가장 노릇을 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중요한 건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가족들을 원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게 저 혼자만은 아니잖아요. 가족들도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텐데 저렇게 웃음을 잃지 않고 제잘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힘을 얻고 이런 가족들이라도 다 함께 뭉쳐서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인 일이냐. 저 정말로 그런 것들에 감사하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감사는 둘째치고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여기 붙어가지고 어머니 간호를 하고 동생들을 걷어 먹이고 이렇게 여기서 지내다가는 저도 동생들도 같이 손가락을 빨 일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저도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동생들한테 어머니를 무작정 맡겨놓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제 바로 아랫동생이 저랑 나이 터울이 1살밖에 나지 않았어요. 제가 장남이니까 모든 책임을 다 떠안고 살긴 했지만 1살 터울인 동생은 그거에 항상 미안해하면서 컸고요. 그래봤자 큰형도 자기랑 1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렇게 의젓하고 어른스럽게 가족들을 책임지고 있는데 자기도 뭐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항상 그런 고민을 하던 든든한 동생이었죠. 저는 그런 동생한테 여기서는 내가 일을 할 것도 없고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어머니 병원도 모시고 가고 동생들도 학교도 다니고 먹고 살 수 있을 것 아니냐고
그렇게 동생한테 어머니를 맡겨놓고 저도 상경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상경이라고 하면 뭐 어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해서 되게 좋은 일로 올라가는 것 같았겠지만, 아휴, 저 상경하던 날 생각하면 아직도 여기 속 한구석이 답답합니다.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닥닥 긁어모아서 서울에 올라가서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게 될지, 내가 일을 할 곳이 있긴 할지, 당장 잠은 어디서 잘지 막 막막하고 갑갑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뭐 돈이라고 해봤자 그동안 일을 하면서 야금야금 모아놓은 게 전부니까 이걸로는 기차값을 하고 여관방에서 한 일주일 잠자고 나면 다 사라질 돈이니 혹시라도 그 시간 안에 내가 직장을 못 구하고 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당장 우리 식구들은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나 그게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다들 기차를 타고 가면서 바깥 경치를 보고 감탄을 하거나 아니면 흔들리는 기차에 몸을 맡기고 유리창에 머리를 기대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요. 저 혼자만 그런 불안한 마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서 손톱만 뜯고 머리만 벅벅 긁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한테 상경은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캄캄한 미래 같은 느낌이었어요. 꼭 열차가 어두운 터널 속을 헤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죠. 막상 또 서울에 딱 내리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어디서 살았던가 싶을 정도로 별천지도 이런 별천지가 없어요. 가난하게 산 건 나 혼자밖에 없다 싶을 정도로 사람들도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옷도 좋은 것만 걸치고 다니는 것 같고 왜 북한이 그렇게 못 산다고 하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처음 남한에 오면 이런 기분이려나 싶은 거죠. 자동차는 또 왜 그렇게 많은지 괜히 시골에서 올라온 티를 내면 안 나갈 사기도 당할까 싶어가지고 올라가기 전에 집에서 달달 공부하다시피 외워놓은 지리를 따라서 제가 일을 구할 만한 곳을 미리 찾아봐 놓은 곳들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한참을 걸어가지고 그쪽으로 갔었죠. 처음에는 공장장이 저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고는 그래요. 뭐 이렇게 비쩍 꼴아가지고 일이나 할 수 있겠냐고요. 자기네들은 힘을 많이 써야 하는 일이라서 이렇게 어리고 마른 사람은 필요 없을 뿐더러 지금 사람을 구하고 있지도 않더라고요. 당장 서울에 올라오면 이렇게 별천지처럼 쏟아지는 많은 사람들 일자리도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몇 군데 돌아보니까 여기서는 일 못해요 하고 손사래를 치는 게 덜컥 겁이 났습니다. 괜히 올라왔나 싶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내려가야 숙박비라도 아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사장님 얼굴이라도 보고 면접이라도 제대로 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사람들 일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고 거의 문 앞에 앉아서 한참을 기다렸죠. 교대 근무를 하는 곳이니까 시간을 보니까 뭐 벌써 막차는 끊겨 있을 시간이고 사람들은 안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느라 제가 밖에서 쪼그려 앉아서 발에 쥐가 나는지 뭐 어쩌는지 관심도 없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얼어 죽는 게 더 빠르겠다 싶은데 마침 담배를 태우러 잠깐 밖에 나오신 사장님이 쪼그려 앉아 있는 저를 보셨죠. 아이고 깜짝 놀래라. 손 다 태워 먹을 뻔했네. 야, 너 여기서 안 가고 뭐 하고 있어? 시간이 몇 시인데 집에 안 들어가? 너네 부모님 얼마나 걱정하실 텐데 코업도 없이 이게? 그 걱정해줄 부모님이 지금 안 계시고 아파서 누워 계시고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저도 그때 뭐 고등학생 나이밖에 안 됐잖아요. 덜컥 겁이 나고 눈물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엉엉 울면서 어머니가 아프고 동생들이 넷이나 딸려 있고 서울에 올라와서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해야 어머니 병원비라도 되고 약값이라도 낸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담배를 피러 나갔다가 졸지에 애 울린 사장님이 되어버린 거죠. 안에서 일을 하던 작업자들도 다 나와가지고 뭔 애 우는 소리가 나냐고 사장이 애 울린 거냐고 사장님이 그래요.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밥은 제대로 먹었냐고요. 걱정이 많아서 배고프다는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렇게 물어봐 주시니까 그제서야 배에서 무슨 천둥 소리처럼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밥부터 먹고 얘기를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일하시는 분들이 교대 근무 전에 식사를 하시고 남아있는 밥이 있어서 진짜 코를 박고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오늘 하루 굶었다더니 뭐 며칠 굶고 산 것 아니냐고
천천히 먹으라고 옆에서 물도 떠다 주시고 둥도 두드려 주시고 참 감사했죠. 밥을 다 먹고 얘기를 해보니까 여기도 뭐 딱히 일자리는 없대요. 이미 각자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은 다 차 있는 상태라서 더 사람을 뽑을 계획은 없다고요. 그리고 적어도 일자리를 구할 거면 신문에 나와 있는 구직 공고는 보면서 돌아다녀야지 이렇게 무작정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일 시켜달라고 냅다 면접부터 보게 하는 경우가 어디냐고 혼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제 사정이 너무 딱하고 안쓰럽다면서 몸이 안 좋아서 곧 관둬야 하는 작업자가 한 명 있는데 한 달이라도 그분이 하시던 일을 배워보면서 일을 좀 익히고 관두면 바로 그 일을 이어서 하는 건 어떠냐고 그래요. 대신에 한 달 동안은 일을 배우는 기간이니까 월급은 못 주고 교육비라도 해서 조금은 챙겨줄 수 있다고. 대신에 숙식은 제공된다고 하니까 또 엉엉 울면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 공장들 사정 어려운 건 매 한 가지인데 그렇게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잔심부름이나 겨우 하고 일을 알려줘야 하는 입장에서 교육비는 무슨 교육비겠어요. 사장님이 당장 돈이 없으면 고향에 있는 가족들한테 보내줘야 할 게 하나도 없을까봐 걱정스러우니까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조금 더 챙겨준 거구나. 그것도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됐네요. 여튼 그렇게 저는 그 공장의 수습 직원으로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나이가 제일 어렸고 다들 저보다 10살, 15살은 많으셨으니까요. 집에서는 항상 첫째라서 동생을 챙기느라 바빴었는데 여기 오니까 다들 절 챙겨주시느라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도 덕분에 팔자에도 없는 막내 노릇을 거기서 잠깐 해봤었던 것 같아요. 뭐 일을 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는데 저는 정말 천운이었죠. 좋은 공장장님을 만나서 그래도 뭐라도 배워야 나중에 공장 관둬도 해먹고 살 게 있다고 해서 학교도 보내주시고 정말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올라가서 뭐 자기도 일손을 돕겠다고 일 좀 시켜달라고 무작정 찾아간 절 보면서 얼마나 웃겼을까요? 이런 애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요? 그런데도 저를 내치지 않고 끝까지 일을 알려주시고 데리고 있어 주셨던 공장장님이랑 공장 삼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까지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구나 싶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이 나이를 먹고 나서도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좋은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싶어서 더 열심히 사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정말 정신없이 일을 했습니다. 야간 학교를 보내주신 게 참 감사하잖아요. 뭐 학교 공부하고 숙제하고 이런 게 재미있긴 했지만 그거 한답시고 정신 팔려서 일을 제대로 못하면 그건 생각해서 배려해준 사람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싶어서 하루 30시간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그 공장에서 제 청춘을 거의 다 보내다시피 했네요. 20살 생일도 그 공장에서 삼촌들이 축하해줬고요. 어쩔 때는 길에서 제 또래 친구들이 대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면 아주 잠깐 부러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한 덕에 제 동생들 중에서는 대학 못 보낸 애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비록 저는 제가 원하는 꿈을 못 이뤘다고 하더라도 제 꿈을 대신 이뤄줄 만한 동생들이 넷이나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힘든 나를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또 되는 인생 뭐 별거 있겠어요. 다 그런 거 보면서 참고 견디는 거죠. 그렇게 젊은 시절을 공장에서 다 보내고 뭐 드라마틱하게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그래도 예전을 생각하면 참 이렇게 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구나 싶을 정도로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고생한 저에게 격려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을 정도? 둘째 동생도 대학까지 졸업해서 번듯한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됐고 또 그렇게 자리를 잡고 나니까 아래 있는 동생들이 제대로 잘 클 수 있도록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게 되더라고요. 형제가 많다는 게 이럴 때는 참 든든하고 의지가 됐어요. 이제 어머니 건강도 많이 악화되시고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니까 더 거동도 불편하시잖아요. 이제 남은 동생들도 독립을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고 집에서 어머니만 모시고 살 수 없는 노릇이다 싶어서 큰 결심을 하고 동생들이랑 같이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요양원으로 모시는데 너무 불효자 같고 일주일에 3-4번씩 일이 끝나고 나면 2시간 거리에 있는 요양원을 찾아가서 어머니 얼굴을 봐야 겨우 잠에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평생을 그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의 허름한 곳에서 지내셨던 어머니가 그래도 값비싼 요양원에 계시면서 오후 되면 또래 친구분들이랑 시간도 보내시고 여러모로 집보다 훨씬 나을 것밖에 없는 곳인데 내가 왜 이렇게 어머니를 안쓰러워하지 못해서 안달인 걸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제 마음을 다독여줬던 게 그 당시에 요양원에서 보호사로 있던 제 아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머니를 전담으로 모시는 요양보호사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나이도 젊은데 벌써부터 힘든 일을 하는구나. 딱 그 정도 생각. 본격적으로 아내한테 관심이 가기 시작한 건 오히려 저희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3-4번씩 찾아가던 게 일이 바빠지니까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도저히 못 가겠다 싶더라고요. 뭐 보통 사람들이 한 달에 2-3번씩만 가도 많이 가는 거라고 하지만 또 자식된 도리로 그렇게 모셔놓기만 하고 영 안 찾아가는 건 제 마음이 불편해서 또 안 되겠고요. 저도 그래도 일주일에 1번씩은 잘 지내시는지 꼭 찾아뵀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파는 설탕 묻힌 꽈배기를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 꽈배기를 항상 사들고 요양원에 갔었는데 또 어머니 뵈러 가는 거라고 해도 어머니 간식만 쏙 사가지고 가기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끼리 좀 나눠 드시라고 넉넉히 사가지고 가면 제 아내가 그걸 받고 자기도 이걸 제일 좋아한다면서 아이처럼 환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참 남네요. 어머니랑 설탕 묻힌 꽈배기를 나눠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살았는지, 회사에서 일은 어땠는지,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친구분들이랑 뭘 하고 노셨는지, 그렇게 서로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참 편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어머니가 전담 요양사, 그러니까 제 아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치신 건 아닌데 타박상을 좀 입으셨다고요. 전 솔직히 옆에 24시간 붙어 있는 요양사가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침대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쳤다는 소식에 화도 나고 일이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달려갔죠. 제가 잔뜩 화난 얼굴로 병실에 들어서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코가 새빨개진 아내를 어머니가 잠시 아들이랑 둘이서 얘기 좀 하겠다고 내보내더라고요. 그래도 잘못한 게 있으면 따져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계시라고 했더니 어머니는 아내의 등까지 떠밀면서 어서 나가라고 그래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제가 일하다 얼마나 놀란 줄 아시냐 막 따지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그럽니다. 보호사 아가씨가 잘못 하나도 없으니까 괜히 나가서 화낼 생각하지도 말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저렇게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안 그래도 미안해서 말도 못 걸겠다고요.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어머니가 잘못한 게 맞더라고요. 살면서 그렇게 천사 같은 아가씨는 또 처음 봤어. 아내가 다리가 이 모양이잖아. 그래서 혼자서 움직이는 게 불편하니까 항상 어디 나가고 할 때마다 휠체어로 옮겨줘야지만 갈 수 있잖아. 근데 내가 또 내 성격상 여기로 옮겨달라, 저기로 옮겨달라 시켜먹는 것 같아서 그 소리가 또 마음 편하게 안 나오는 거지. 혼자서 괜히 하다가 다칠 수도 있다고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시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노인네가 고집이 좋아서 그 말도 안 듣고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괜찮겠지 하고 침대에서 휠체어로 내려오는데 그러다가 넘어진 거야. 소리 듣고 잠깐 쉬는 시간이었는데 보호사가 놀라서 뛰어와가지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다. 난 솔직히 다친 거보다 저 아가씨가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서럽게 우는데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속상해서 그렇지. 너희 엄마가 이렇게 똥꼬집인 걸 어떡하니? 너도 나가서 미안하다고 그래라.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잠깐 쉬는 시간에 일어난 사고였던 것 같은데 얼마나 놀랐겠나 싶기도 하고 또 그 와중에 잔뜩 화가 나서 달려온 아들까지 봤으니 여간 놀랐겠구나 싶더라고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얼른 차를 타고 나가서 이번에는 어머니 것이 아니라 보호사님 몫으로 해가지고 꽈배기를 한아름 사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속이 많이 상했는지 커피를 마시면서 창문을 보고 훌쩍거리고 있길래 어깨를 두드리고 꽈배기 상자를 건넸어요. 제가 아까 앞뒤 모르고 무작정 벌컥 화를 내면서 달려온 것 같아서 죄송해요.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잘못하신 것 같던데 많이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워낙 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자라서 순간적으로 어머니가 어떻게 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많이 놀랬나 봐요. 얼굴도 예쁘신데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농담을 던지니까 그제서야 배시시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내랑 급속도로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날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아내의 가정사도 뭐 말 못할 정도로 복잡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계셔가지고 밝고 웃으시는 모습을 거의 못 보고 보내드렸다고. 그게 너무 후회가 돼서 지금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매주 일을 마치고 피곤할 때 어머니를 찾아오는 제 모습도 너무 좋아 보이고 또 그런 아들을 보면서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시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도 그때 못했던 것들을 갖고 있는 느낌이라는 기분이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뭔가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단순히 저희 어머니의 간호를 해주는 고마운 사람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나이도 저랑 얼마 차이 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면서도 싫은 소리 한 번을 안 하는 거 보면 성품이 얼마나 바르고 고운 사람이었는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제가 성격이 뭐 하나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불도저처럼 그것만 보고 막 달려가는 스타일이라서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내랑 결혼을 해야겠다. 내가 그전까지는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긴 했는데 그래도 결혼을 해야겠다면 저 여자랑 해야겠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결심을 했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너는 나를 보러 요양원에 오는 거냐고 이 아가씨를 보려고 오는 거냐고 말을 할 정도로 요양원 문턱이 달아라 찾아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머니랑 얘기를 하는 시간보다 아내랑 얘기를 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생각해보면 그때 아내도 제가 마냥 싫지만은 않았으니까 그런 시간을 다 받아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열심히 좋아하는 간식 사다 바치고 생각이 나서 사왔다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꽃다발이란 것도 제 돈 주고 사보고 참 웃기죠. 어머니가 뒤에서 다 보고 있는데 아들이 그렇게 연애도 제대로 못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게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알게 모르게 뒤에서 많이 등을 떠밀어 주신 덕분에 아내도 제 고백을 받아주고 그렇게 연인 관계로 한 1년을 더 지내다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장도 참 초라했어요. 아내한테는 돌아서 생각해보면 미안한 마음밖에 없네요. 그때쯤 해서 어머니 상태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셔가지고 그래 어머니 생각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식이라도 빨리 올리자 싶은 마음에 마을이 좋아 결혼식이지 그냥 평소에 다니던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드리고 서로 결혼 반지나 나눠 끼는 정도였거든요. 부모님을 두 분 다 여의고 제대로 된 친척들도 없는 아내도 그렇고 저는 그나마 동생들이 많으니까 하객이랍시고 동생들이 그 자리를 다 채워준 덕분에 둘만 있는 썰렁한 결혼식은 안 됐지만 말입니다. 그런 초라한 결혼식에도 확실히 형제들이 많으니까 정말 잔치 느낌 나면서 하객이 적으니까 더 맛있는 거 먹어도 되겠다고 결혼식을 이렇게밖에 못 해주는 것도 미안한데 아내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도 다 반납하고 제 동생들을 모조리 끌고 가서 무려 소갈비집에 가서 배 터지게 갈비를 먹여주고 반납한 신혼여행 기간에는 저희 어머니를 간호했어요. 그 당시에 아내가 없었더라면 제가 어머니의 병환을 과연 혼자서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내는 이별도 연습이 필요한 일이라면서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둬야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마음 편히 보내드릴 수 있다고 무너질 뻔한 저를 몇 번이고 다시 잡아줬습니다. 덕분에 어머니는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다음 해에 편안히 눈을 감으셨어요.
정말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아프셔서 눈도 제대로 못 뜨시는 어머니였거든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감각이 청력이라고요. 그래서 임종을 맞이할 때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까지는 듣고 가신다고요. 그래서 제 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머니 귀에다 대고 참 많이 했어요.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저도 어머니 보내드릴 때는 미련도 후회도 많이 안 남았구나 싶어 고마웠고요. 한 생명이 떠나면 그 자리에 또 한 생명이 찾아온다고 어머니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그 사이에 또 저희 집에도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저희 딸이요. 요즘 통 입맛이 없다면서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고 혹시나 어디 아픈 건 아닐지 마음이 덜컹 또 놀랐었는데 병원에 다녀온 아내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제가 일하는 공장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임신이라고 하는데 공장 삼촌들이 어찌나 축하를 해주던지요. 사장님도 마누라가 임신했는데 일주일이라도 집에서 시종 노릇하다가 오라면서 규정에도 없는 특별 휴가까지 만들어 보내주셨고요.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뭐 가족을 꾸리고 일어서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겠어요. 꿈은 몇 번이고 꿔봤죠. 나도 평범하게 살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꼭 닮은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고요. 그래서 아들을 바라는 아내와 달리 저는 속으로 은근히 딸을 원했었어요. 정말 아내를 닮아서 천사같이 예쁜 저희 딸이 그렇게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저희 어머니가 손녀를 보셨으면 정말 땅바닥에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좋아서 업고 다니셨을 텐데 이렇게 천사같이 귀여운 아기가 웃으면서 엄마 아빠 소리를 하고 기어다니고 또 기어다닌 게 엊그제 같은데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하는 게 참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딸이 한 4살쯤 됐을 때인가요? 저는 은근히 둘째 생각도 있었거든요. 이제 뭐 더 이상 사는 게 어렵지도 않겠다. 애들도 혼자 낳아서 혼자 키우면 외롭다고 하잖아요. 저희 딸한테 동생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워낙 몸도 약하고 굉장히 몸이 말랐었어요. 그렇게 마른 사람이라서 둘째는 제대로 가질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아내도 저도 둘 다 아이는 더 갖고 싶은데 아내의 몸 생각을 해서 이게 맞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병원에 찾아갔죠. 그럼 차라리 제대로 검진을 한번 좀 받아보고 안 그래도 요즘 아내가 살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걱정도 됐던 터라서 그리고 나서 상태를 보고 둘째를 낳던지 어쩌던지 하면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병원에 가니까요. 아내가 시한부랍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소녀같이 웃고 팔팔하게 뛰어다니고 한 팔에는 애를 안고 한 손으로는 청소며 빨래며 집안일을 슈퍼맨처럼 해내던 제 아내가요. 이제 길어야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의사 선생님 멱살을 잡고 똑바로 말하라고 그랬어요. 췌장암이래요. 이미 발견이 너무 늦었다고요. 생각해보니까 돌아가신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똑같은 병을 앓고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아내의 표정은 올 게 왔구나 싶어 하더라고요. 저희 아기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아빠 하면서 방긋방긋 옆에서 웃고 있는데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고 아내를 데리고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쫓아가 본 것 같아요. 3개월이라는 시간은 또 왜 이렇게 짧은지. 그래도 병원비라도 돼야 하니까 직장은 차마 관두지 못하고 그렇게 좋다는 치료는 다 해보고 심지어 시골의 별장처럼 작은 집을 지어서 양약, 한약, 민간요법까지 좋다는 방법은 다 해본 것 같아요. 이미 항암 때문에 머리가 다 빠져버린 아내가 어느 날 제 손을 붙잡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그만하자고요. 자기한테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의미 없는 짓 그만하고 그냥 남은 시간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요. 저 그 얘기를 듣고 아내 손을 붙잡고 무너져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내가 그 얘기를 할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현명한 아내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의미 없는 치료를 멈추고 집으로 돌아와서 휴가를 쓰고 아내와 딸과 어쩌면 마지막 휴가를 보냈어요. 아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바닷가도 다녀왔고, 평소라면 건강 생각해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라면도 아주 싱겁게 한번 끓여줬고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원하는 것들을 다 해줬었네요. 별거 아니지만요. 그리고 떠날 때가 다 되어서 병상에서 콧줄을 끼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아내의 귀에다 대고 계속 그랬어요. 사랑한다고. 우리 딸아이의 엄마가 되어줘서 너무 고맙다고요. 다음 생에는 꼭 부잣집 마나님으로 태어나서 호강만 하다가 가라고요. 내 아내가 되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사랑한다고요. 아내의 얘기처럼 아내는 제가 한 사랑 고백을 다 듣고 갔을지 모르겠네요. 짧은 세월이었지만 참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이제 제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아내가 이 세상에 남겨준 천사 같은 제 딸 하나뿐이었어요. 처음에는 딸 얼굴만 봐도 눈물이 그냥 줄줄 나왔죠. 이걸 이제 어떻게 키워야 하나 싶었고요. 딸이 워낙 어리기도 하고 제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주변에서는 남자 혼자 애를 어떻게 키우냐고 1살이라도 어릴 때 재혼을 하는 게 좋다면서 재혼자리도 많이 알아봐 주셨죠. 그런데 마누라가 그렇게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냉큼 결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남자 혼자 딸 하나 왜 못 키우냐 솔직히 그런 욱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딸은 내가 제일 잘하는데 괜히 내 욕심 채운답시고 재혼을 해서 계모 손에 자라게 하는 것도 마음에 놓이지가 않고 또 그렇게 재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딸애가 커가면서 받아야 할 상처는 얼마나 많을지 상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먹을 유혹이 있으면 내가 다 먹고 그냥 좀 더 열심히 살고 좀 더 좋은 아빠가 돼서 이 애한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자 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은 아내의 병간호를 한답시고 병원이며 뭐 시골의 좋은 곳에서 요양을 하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돈도 되지 않는 시골에다가 전원주택을 사고 해서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애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맡겨놓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제 동생들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형수님 덕분에 결국에 어머니도 편하게 보내드릴 수 있었던 거 아니냐고. 자기들도 형수님 빚 갚는 거라 생각하고 조카 잘하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다 해주겠다고요. 솔직히 동생들 학교 보내고 뒷바라지 할 때 이런 것들을 바라고 했던 건 아니지만 이제서라도 은혜 갚는답시고 그렇게 앞다투어 저를 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역시 남는 건 가족뿐이구나 싶고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재수 씨가 많이 양해를 해준 덕분에 저희 애가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의 둘째 내에서 조카랑 같이 기르다시피 하면서 양육을 해줬어요. 애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 줄 몰랐었죠. 밖에서 일한답시고 마누라한테 거의 육아와 살림을 다 맡겨놓고 살다시피 했었는데 이제 제가 그걸 같이 하려니까 그동안 아픈 몸으로 이것들을 다 했구나 싶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참 마음이 아직도 그래요. 왜 돌아보면 고마운 것도 고마운 건데 미안하다는 생각이 앞섰는지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게 딸이 잘 커졌어요. 솔직히 많이 걱정했죠. 물론 제가 그렇게 키우지도 않았지만 애가 어디 가서 엄마 없는 애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특히 여자애들은 그렇잖아요. 엄마가 신경을 써주냐 안 써주냐가 밖에서 보면 티가 확 나잖아요. 아무래도 아빠 혼자 키우는 거니까 그런 데서 티가 날까 싶지 않았는데 제가 많이 노력을 한 탓인지 아니면 딸이 밖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서도 집에 들어와서 티 한 번을 안 내는 건지 몰라도 별다른 탈 없이 잘 컸던 것 같아요. 안쓰럽기도 많이 안쓰러웠죠. 저희 딸이 공부도 꽤나 잘했었거든요. 뭐 남들은 어디 학원에 보내달라고 과외 선생님을 콕 집어서 누구를 붙여달라고 그런 부탁을 한다는데 얘는 일절 집에 와서도 부탁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도 참 무심한 아빠였던 게 그러면 주변 학부모들이랑 얘기도 하면서 요즘에는 어느 학원을 보내는 게 좋은지 애들 용돈은 얼마나 주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을 물어봤어야 하는데 일을 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애 마음을 많이 못 챙겨줬던 거죠.
그래서 저희 딸도 저한테 말 못할 부채의식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아빠가 혼자서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나 때문이구나 하는. 딸 덕분에 안 죽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마음이었는데 그것도 말을 해야 아는 거죠. 어느 날 회식을 하고 느지막이 딸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들어오는데 뭐를 하는지 들어온 소리도 못 들은 건지 집안이 조용해요. 그런데 뭔가 끄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인가 싶어서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보니까 딸애가 눈물을 참으면서 베개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끄끄 울고 있더라고요. 수험생이라 공부를 하는 게 많이 힘들었을 텐데 더 힘들게 일하는 아빠한테 티를 낼 수 없다면서 그렇게 서럽게 우는데 제가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그래서 그때 딸애랑 약속을 했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절대 숨기지 말고 저한테 제일 먼저 말을 하자고요. 그런 딸이 언제 다 커서 시집을 가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얼떨떨 하더라고요. 애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대학 졸업하고 일 시작해서 첫 월급을 탔다고 제 내복을 사들고 온 게 엊그제 같은데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 버렸나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딸이고 제일 아깝게 키운 자식인데 결혼을 시킨다는 게 꼭 그쪽 집에다가 우리 딸을 줘버리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몇 번이나 다시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은 거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딸 마음을 아버지로서 어떻게 거절을 하겠습니까? 저도 애엄마랑 그렇게 절절한 사랑을 해봐서 잘 아니까 큰 반대 없이 결혼을 허락했어요. 물론 상견례 자리에서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애 시어머니 될 사람이 좀 따가운 눈총을 보내기도 했지만 저는 괜히 제 딸의 결혼 생활에 흠이라도 될까 싶어서 노후 준비를 얼마나 잘 해놨는지 딸이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나이 들면 요양원에 갈 계획이고 다 알아보기까지 했다 말을 하면서 사돈댁을 안심시켰습니다. 딸이 대학교에 들어간 이후로는 같이 산 시간이 거의 없고 독립을 했다고 하는 게 맞으니까 헛헛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매일같이 퇴근 시간이 되면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해서 미주알 고주알 오늘 회사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상사 욕을 하고 그 당시에는 사위가 아니라 남자친구죠. 남자친구 얘기를 수줍게 하던 딸의 목소리가 결혼을 한 이후로 뚝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참 서운하기도 했는데요. 딸을 시집 보내고 나서 예전처럼 매일같이 전화가 오길 기다린 그것도 참 아니지 싶더라고요. 이제 품 안에서 놓아줄 때가 됐구나 싶고 그저 연락이 오지 않으면 잘 살고 있겠거니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무소식이 마냥 희소식이 아닐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초저녁쯤에 저녁 식사를 일찍 하고 헛헛한 마음에 텔레비전을 켜놓고 막 잠이 들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전화에 반가워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시집살이가 힘들지는 않은지 반가움 반 걱정 반으로 딸의 안부를 물었어요. 정말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여기 반찬집에 너 좋아하는 깻잎김치가 들어와서 아빠가 좀 사다 놨으니까 언제 시간 날 때 사위랑 같이 와서 가져가라. 이 한마디만 했는데요. 수화기 너머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빠들은 바로 알잖아요. 딸의 숨소리만 달라져도 눈치채는 게 아빠예요. 이거 지금 우는구나. 오랜만에 아빠 안부를 물으려고 전화한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한 거구나.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지금 어디냐고 다그쳐 물으니까 시댁 앞에 있는 놀이터에 잠깐 나와 있대요. 뭐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차를 몰고 막 달려가니까 세상에 저희 딸애가 그 깜깜한 놀이터에서 가로등 불빛 하나 의지하고 그네를 타고 팩소주를 마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딸애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달려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얼굴은 이게 또 뭐야? 누구한테 맞았어? 그래? 대답해봐. 너 누구한테 맞은 거야? 누가 네 얼굴을 이래 놨어? 장서방이야? 어?
딸을 끌어안고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보니까 뺨에 얇게 손톱 자국이 나 있고 얼굴도 한쪽이 부어 있는 게 아무리 봐도 누군가한테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사위가 손찌검을 했나 다그쳐 물으니까 아니래요. 본인 시어머니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이 작은 애가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손을 올리나 싶어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얘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딸아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아주 가관입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인상이 쎄하다 했었는데 시집을 가고 당장은 독립시켜줄 비용도 없고 시집살이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면서 시댁에서 지내게 됐었대요. 당연히 시부모님이랑 한 공간에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긴장을 하니까 안 하던 실수도 하게 되고 마음도 불편하고 한데 시어머니가 뭐 빌미를 잡았다 싶을 정도로 구박을 했답니다. 최근에는 걸어다니는 소리도 거슬린다고 해서 실내용 슬리퍼에다가 스펀지까지 붙여가지고 신고 다니는데도 그저 눈에 걸리면 눈에 거슬린다고 난리를 치고 짜증을 내는 통에 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결혼시켜달라고 믿어달라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시댁에서 이런 구박을 받고 사는 것을 말할 수가 있었겠냐면서 펑펑 우는데 저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당장에 저 미친 집구석에다가 기름통이라도 던지고 불이라도 질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일단 혼내는 건 둘째치고 본때를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시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서 벌벌 떠는 딸의 손목을 끌고 시댁으로 앞장서라고 그랬어요. 나올 때 나오더라도 저 사람들한테 제대로 보여주고 나와야지. 이렇게 너 혼자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고 집에 들어오면 그건 아빠 얼굴에 먹칠하는 짓이라고요. 딸도 울면서 앞장을 섰어요. 혹시라도 돈 안 주고 부리던 노예가 집이라도 나갔을까봐 골목 끝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지키고 서 있던 사돈이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냐고. 며느리가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혼 좀 냈는데 그새 못 참고 아버지한테 일러 바친 거냐고 그렇게 셀셀거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뭘 어떻게 했겠어요. 그대로 손을 올려가지고 사돈의 뺨을 똑같이 후려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자한테 맞은 거니까 충격이 상당히 했겠죠. 바닥에 나자빠져가지고 이게 뭔가 했을 거예요.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저녁을 먹고 있던 동네 사람들도 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나왔고요. 제가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 사돈인데 제가 뺨 한 대 때렸습니다. 저희 딸 예뻐해주지 않아도 되니까 잘 가르쳐서 데리고 살아달라 부탁해서 보내놨더니 걷는 소리도 듣기 싫다고 꼴도 보기 싫다고 애를 얼마나 쥐잡듯이 잡았으면 애 끌어안으려고 팔을 올렸는데 맞으려는 줄 알고 웅크리더랍니다. 그래서 한 대 때렸습니다. 신고하실 분들 있으면 신고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시모가 원래부터 악독했다면서 증인처럼 하나 둘씩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는 추운 날에 옷도 제대로 안 입혀서 며느리를 쫓아낸 것을 봤네. 이 앞에서 얼굴에 손찌검하는 모습을 봤네 하면서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펑펑 울고 있는 딸한테 이렇게 안 숨기고 안 참고 살아도 네 편 들어줄 사람이 세고 셌다면서 다시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랑 엮이지도 말자고 그렇게 딸아이를 품어주었습니다. 거기서 끝났냐고요? 절대 아니죠. 병원에 데려가서 딸아이 몸에 남아있는 시어머니의 손찌검 흔적들을 닥닥 긁어모아서 그 시어머니와 사위라고 부르기도 싫은 파렴치한 두 인간들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결과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유죄 판결을 얼마 전에 받게 돼서요. 변호사님도 이제는 사연을 보내는 것도 괜찮다고 하셔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말을 할 사람이 없어서 창피해서 미안해서 그런 이유로 말을 하지 못하는 제 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사연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겠습니까? 절대 참지 말라고 그 얘기를 꼭 해주면서 사연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딸이 그랬던 것처럼 부모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힘이 되어줄 사람들은 언제든지 서 있으니까요. 내 편이 하나도 없을까봐 걱정하면서 괜히 나 아프고 힘든 걸 숨기고 사는 그런 미련한 짓을 다시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 딸도 사연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8년 정도 됐어요. 오늘은 저희 시댁 식구들, 그리고 제게 있었던 엄청난 행운에 대해서 얘기할까 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저희 시댁에 대한 소개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시댁은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께서 아들 셋을 혼자 키워내셨죠. 제가 시집 올 때 큰 아주버님이 남편보다 8살, 작은 아주버님이 남편보다 5살 많았어요. 네, 저희 신랑이 막내예요. 보통 이런 집안이라고 하면 막내가 굉장히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을 것 같은데 저희 신랑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형들에게 혼나고 맞고 그랬대요. 큰 아주버님은 원래부터 공부에는 영 재능이 없으셔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건설회사에 취직해서 지금은 현장 관리 일을 하시고, 작은 아주버님은 공부를 아주 잘하셔서 좋은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임원이 되기 위해 밤낮으로 엄청 노력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저 그런 전문대를 나와서 취직이 안 되다가 현재는 자동차 정비소에 다니고 있어요. 뭐 빠듯한 살림이지만 남편이 손재주가 괜찮은지 여기저기 데려가려는 곳이 많아서 나름 먹고 살 만합니다. 시댁 식구들은 1년에 2번 모여요. 추석 때 한 번, 설날 때 한 번 말이죠. 제가 시어머니 댁에서 제일 가까이 살고 있어서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찾아가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네 손윗동서들은 1년에 딱 2번 오고 전화도 안 한다 하시며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이제 곧 팔순이세요. 요즘 팔순이면 다들 많이 할머니, 할아버지 같지도 않던데 저희 시어머니는 젊어서 안 해본 일이 없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가 또래 다른 어르신들보다 더 빨리 늙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들만 둘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 셋을 여자 혼자 키운다는 게 얼만큼 힘든 일인지 잘 알기에 어머님이 안쓰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키워낸 아들들이 평소에는 연락 한 번도 없으니 당연히 서운할 만하시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종종 말해요. 당신이라도 잘해. 너야 잘하지, 언제나. 더 잘해. 자주 찾아뵙고. 요즘 부쩍 우울해하시는 것 같아. 노인 우울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노인분들이 걸리시는 우울증인데 젊은 사람들과 다른 점은 나이가 든 어르신들은 이 증상이 치매로 연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물론 어머님은 아직 그런 기미가 보이시진 않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어 저희라도 자주 찾아뵙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고 외식도 하고 아들들도 자주 데려갔어요. 날이 좋으면 드라이브도 가고 어머님이랑 둘이 쇼핑도 가고 말이죠. 제 노력을 알아주셨는지 어땠는지 어머님 기분이 점점 좋아지는 게 느껴져서 저도 너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이런 노력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 있었어요. 1년에 2번 모인다는 그 명절 중 하루인 추석이었습니다. 2월쯤 설을 보고 마지막이었으니까 거의 7개월이 넘는 시간 만에 보는 거였죠. 근데 큰집, 중간집 둘 다 손주들을 다 안 데리고 왔더라고요. 1년에 2번 보는 손주들이라 어머님이 많이 서운하셨는지 한마디 하셨습니다. 애들은 왜 안 데리고 왔어? 얼굴 보고 싶은데. 애들이 이제 입시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 오늘도 학원 갔어요. 저희 집 애들은 오늘 오디션이 있다고 해서, 아,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말인데요. 요즘 애들 명절 때 굳이 안 모이고 각자 집에서 휴가나 가잖아요. 앞으로 저희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거 너무 좋지. 어머님, 요즘 명절에 공항 가보세요. 다들 가족이라고 모이거나 그러지 않고 해외여행 가고 그런다니까요. 저희도 각자 편하게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아, 요즘 누가 명절에 만나서 제사 지내고 그래요? 이렇게 좁은 집에 다닥다닥 붙어서 자면서. 아니, 그래도 1년에 딱 2번 모이는 건데, 어머님이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어머, 막내 동생 말 서운하게 한다. 아, 우리가 뭐 안 온대? 명절에 안 모이면 명절 아닐 때 가끔 애들 데리고 와서 어머님이랑 밥도 먹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막내 동서, 우리 못된 사람 만드네.
다른 날 안 온다고는 안 했는데? 속으로는 퍽이나 오시겠어요 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머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제가 나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작게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머님은 잠시 생각하시는 것 같더니 입을 떼셨어요. 애들 데리고 종종 올게냐? 당연하죠. 그치, 여보? 예, 어머니. 저희도요. 명절에는 길게 쉬니까 저희끼리 어디 놀러 가고 싶다. 그래서 그러는 거죠, 뭐. 아닐 때는 그냥 놀러 올게요, 애들 데리고. 네, 그럴게요. 그렇게 하시죠, 어머니. 마치 다 짜고 온 것처럼 죽이 아주 그냥 착착 맞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한숨만 나왔지만 어머님은 그래도 그 말을 믿으시는 건지 아니면 믿고 싶은 건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 가까이 지났지만 두 가족 다 한 번도 어머님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어머님의 우울증은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전화해도 바쁘다 제대로 받아주지도 않는 것 같던데요, 뭐. 저희가 잘해드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잘한다고 해도 어머님이 서운하고 보고 싶은 사람은 또 있는 거니까요. 결국 남편이 못 참고 형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손주는 보고 싶고 형님들한테 서운해서 알아놓으셨는데 명절 때 안 오는 대신 종종 찾아뵙는다면서요. 지금 1년이나 지난 거 알고 계세요? 전화도 한 통 안 한다면서요. 막내가 어디서 형님들을 혼내냐는 말만 들었죠. 물론 그 효과가 없진 않았는지 그 뒤로 한 번 오긴 했습니다. 그마저도 반나절도 안 머물다 돌아갔어요. 그러고 또 수개월째 연락 한 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니네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아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희가 막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닌데요, 뭘. 그럴 때면 아니라고 너네만큼 잘하는 애들 못 봤다며 항상 웃으며 말씀하셨죠. 어느 날은 어머님도 포기하셨는지 저를 불러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생 가야 먼저 지 엄마한테 연락도 안 하는 자식들 다 필요 없다. 니들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좀 마음이 편해지신 건지 우울하시던 것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저도 앞으로 그냥 이렇게 살자고 이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목욕탕 가셨나? 원래 평소에 목욕탕을 자주 가시던지라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죠. 원래 부재중이 떠 있으면 언제나 먼저 전화를 해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전화를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으셨죠.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그제야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른 어머님 집으로 달려갔죠. 배를 눌러도 아무런 기척이 없길래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님! 거실 한가운데 어머님이 쓰러져 계셨습니다. 놀라서 어머님을 크게 불렀지만 아무 기척이 없으셨어요. 서둘러 119에 신고를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님 코 쪽에 떨리는 손을 대보니 아직 숨을 쉬시더라고요. 119가 도착하고 응급실에서 갖은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경미하긴 하지만 뇌출혈이 있다고 하더군요. 작긴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렇게 어머님 입원 수속을 마치고 한시름 놓고 어머님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죠. 연락을 받고 일을 일찍 마치고 달려온 남편이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사색이 된 남편에게 차근차근 어머님의 상태를 말했죠. 천만 다행이다. 그러게 말이야. 남편은 한참을 어머님을 안쓰러운 얼굴로 바라보다가 뭔가 생각난 듯 일어섰어요. 왜? 형님들한테 전화해야지.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서 한참을 통화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오래 통화할 일인가 싶었지만 어머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남편의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딘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보였습니다. 왜 그래? 당신 울었어? 제 물음에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남편을 한참을 감정을 추스르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말해주더라고요. 한참을 듣던 형님들이 그러면 괜찮으신 거 아니냐고 가봐야 하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어머님이 잘못되실 뻔했다니까 하고 화를 냈더니 결과적으로 괜찮으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귀찮은 티를 팍팍 냈다네요.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났답니다. 자기가 다 서운하고 서러워서요. 어머님한테 절대 말씀드리지 마. 듣는 나도 이런데 어머님 직접 들으시면 어떠시겠어. 당연하지. 그리고 안 내려오시면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둘 다 내려오긴 한데. 정말 한숨만 나왔습니다. 아직 정신이 돌아오지 않아 눈을 감고 계시는 어머님을 보고 저도 눈물을 훔쳤어요. 어머님이 깨어나시고 다음날 형님들 두 부부가 내려왔습니다. 어머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많이 그러신 건 아닌가 봐요. 하루 만에 깨어나시고, 아우, 저희도 다 알아보고 다행이네요. 그러게요. 아우, 뇌출혈이라 그래서 후유증 심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때 어머님을 봐주셨던 담당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어머님 상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자식분들이 다 내려오셨나 보네. 다행이다. 다 있는 곳에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어머님 괜찮으시죠? 다행히 다른 곳은 지장이 하나도 없는데 뇌에서 운동신경을 관할하는 부분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요? 아마 걸음 걸으시는 게 좀 불편하실 겁니다. 팔에도 당분간 힘 없을 텐데 이건 뭐 훈련하면 금방 돌아오긴 할 거고 다리는 아마 계속 불편하실 거예요. 그 말에 큰 동서와 둘째 동서의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혼자 지내시는 게 안 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훅 들어온 큰 동서의 질문에 의사 선생님이 움찔 놀라신 게 보였습니다. 이내 평정심을 되찾으시고 말을 이으셨어요. 예, 혼자서는 못 지내세요. 이제 뭐 재활을 열심히 받으시면 나중에 혹시나 모를 일이긴 하지만 고령이시고 또 그냥 다리에 힘이 없어질 시기시라서 재활도 힘들 거고 한다고 해도 집에서 갑자기 넘어지거나 하는 일이 생겨서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죠. 그 말에 표정을 숨길 생각도 하지 않고 큰 동서와 작은 동서가 확 굳더라고요. 아마 상황상 자기들 중에 한 명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희가 가까이 살고 어머님을 자주 보살펴 드렸지만 저희는 사실 어머님께 유산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했거든요.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던 선산을 판 돈을 큰아주버님네와 작은아주버님네에서 나눠 가지셨어요. 그러면서 저희에게는 이렇게 말하셨죠. 어머님 지금 사시는 집은 돌아가시면 네가 가져라. 어차피 나중에 어머님은 우리 둘 중 하나가 모실 텐데 우리가 제일 많이 가져가는 게 낫지. 남편이 정말 착해서 넘어갔지만 다른 집안 같았으면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그 선사는 10억이 넘는 돈이었고 어머님이 지금 사시는 집은 1억이 채 되지 않았거든요. 지방에 있는 작은 아파트라서요. 그때 분명 본인들이 해놓은 말이 있으니 차마 저희에게는 모시라는 말을 못할 게 뻔했고 그러면 둘 중 하나였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동서 둘의 표정이 확 굳은 겁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요. 적극적으로 동조하기도 했고요. 기력이 없으신 어머님이 잠시 눈을 붙이셨습니다. 그 앞에서 참담한 얼굴로 앉아있던 큰 동서와 둘째 동서가 작은 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먼저 입을 뗀 건 둘째 동서였습니다. 형님이 모셔야죠. 둘째 동서의 그 말에 큰 동서의 표정이 확 굳었어요. 그리고는 정말 정색하는 표정과 말투로 둘째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때 1억 더 가져가셨잖아요. 6대4 비율이었던 거 잊으셨어요?
그건 우리가 어머님을 모신다는 약속을 하고 받아온 게 아니라 큰아들이라서 더 받은 거잖아. 법적으로도 큰아들 상속분이 제일 높으니까.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왜 큰아들 상속분이 제일 높겠어요? 그거 다 부모님 모시고 살라고 그런 거 모르세요? 그게 그런 거라고 어디 적혀 있어? 아,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큰 도련님만 우리 집안에서 4년제 대학 나왔잖아. 지금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왜 나오냐니. 아예 어머님한테 제일 많이 받아간 자식이니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해서 집안에 도움이 됐는데 큰도련님은 학비 다 받아가며 공부해서 지금 그 좋은 회사 다니는 거 아니야? 동서 말대로 제일 받아간 게 많은 사람이 모시는 거면 그건 당연히 큰도련님 아니야.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혹시나 어머님이 깨실까봐 어머님을 봤더니 여전히 눈을 감고 계시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얼른 두 분을 말렸어요. 나가서 하세요. 여기 어머님 주무세요, 지금. 하지만 감정이 격앙된 두 사람은 제 그런 말 따위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니, 지금 쪼잔하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는 거예요? 쪼잔? 먼저 더 받아갔다고 모시라고 하기에 누군데? 그래서 똑같이 나도 말한 거잖아. 더 받아간 건 큰 도련님이 맞으니까.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려야 할 것 같아서 입을 때려는데 형수님들이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던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니 주무시니까 제발 좀 나가서 하세요, 네? 너는 나이도 어린 게 따박따박 형님이랑 형수님들한테 요즘 진짜 기어오른다, 어? 큰 아주버님이 남편을 향해 뭐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안 모시겠다는 얘기를 어머님 주무시는 옆에서 하고 있는데 나가서 하랬다고 버릇없는 막내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한다는 게 말이죠. 그 와중에도 큰 동서와 둘째 동서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무튼 우리는 못 모셔.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 분이 뭐가 그렇게 바쁜 일이 있다고 못 모셔요? 우리 애들 수험생이잖아. 그리고 뭐? 집에서 살림만? 그래, 너는 뭐 대단한 일 하니? 고작 동네 주민센터 공무원인 주제에 누가 보면 대단한 일 하나 하겠어.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요양원은 어때요? 큰 아주버님의 그 말에 동서 두 분이 말을 멈추더군요. 우리가 그 생각을 못했네. 그러게요. 비용이 얼마나 하나? 요즘은 시설도 괜찮대요. 다리가 불편하셔서 아마 좀 들긴 할 거야. 그럼 그것도 6대4로 해요.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따져야겠어? 뭐든 공평하잖아요. 이게 진짜. 제가 도저히 못 참고 둘 사이에 섰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무겁게 말했어요. 제가 모셔요. 제가 모실 테니까 여기서 그만하세요. 진짜 너무들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머님 아픈 병실에 와서 이게 뭐 하는 짓들이세요? 뭐? 막내 동서가? 진짜로 모신다고? 왜요? 싫으세요? 제 그 말에 제 마음이 바뀔까봐 둘 다 손사래를 치더군요. 아니, 그래주면요. 우리 너무 고맙지. 그래, 어머님도 원래 지내던 곳에서 지내시면 좋을 거고, 원래 동서는 어머님이랑도 사이 엄청 좋았잖아. 금방 웃으며 그렇게 말하는 모습에 진짜 없던 정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두 부부를 보내고 나니 정말 지인이 다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보호자 휴게실에 멍하니 앉아있는데 남편이 조용히 제 옆에 앉더라고요. 아까 성질 같아서는 내가 모실 테니까 그만들 하라고 100번은 더 말하고 싶었는데 그건 당신이 결정할 문제니까 말 못했어. 그래, 그런 거 같더라. 앞으로 당신이 진짜 고생 많을 텐데 정말 괜찮겠어? 난 괜찮아. 그런 집에 어머님 보내놓고 마음이 편할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진짜 고맙고 미안해. 알면 잘해. 진짜로 내가 더 잘할게. 죽을 때까지 충성! 이렇게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게 됐어요. 어머님은 면목 없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재활 열심히 받아서 금방 나가도록 하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 다 나으셔도 전 어머니랑 살래요. 그렇게 어머니 병수발 아닌 병수발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힘들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어르신을 모시는 건 생각보다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었어요. 하나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말이죠. 어머님도 그런 저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본인도 불편했는지 재활을 열심히 받으셨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씀처럼 안 그래도 다리 힘이 빠질 시기인 고령의 어르신이 재활이 제대로 될 리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없고 화장실도 본인 의지대로 갈 수 없는 어머님은 어머님 본인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맞출 부분은 맞춰가며 또 적응해 갈 부분은 적응해 가면서 잘 지냈어요. 어머님도 그전처럼 힘들어하지 않으셨고 저도 요령이 많이 생겨서 처음처럼 힘들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볼 일이 있는 날은 하루 정도만 봐주시는 전문 요양사분을 불러다 쓰기도 했고요. 그분이랑 친해져서 이제는 그렇게 고생스럽지 않은 단계가 됐습니다. 올해도 연락 없지? 아버님 제삿날이었어요. 제가 처음 모시기로 했을 때는 자주 찾아오겠다. 매달 어머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조금이라도 보내겠다. 입에 발린 소리들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형님네 그 두 부부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쯤 되면 모두가 예상하실 수 있듯 제대로 지켜내지 않았습니다. 처음 3, 4개월 정도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양쪽에서 들어오다 끊겼고 처음 저희 집에 오신 뒤 6개월 뒤엔가 한번 내려와서 어머님 얼굴 잠깐 뵙고 간 뒤로는 명절이다 아버님 제사다 한 번도 안 챙겼어요. 아직도 기대를 해?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나이 들면 정신 차리는 사람들도 있다잖아. 그 두 부부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인 것 같았지만요. 그렇게 포기할 건 해가며 나름 평화롭게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방 안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에 어머님이 계시는 방으로 갔죠. 무슨 일이세요? 내가 방금 누워서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는데 뉴스에서는 신소재 개발로 어떤 처음 들어보는 회사의 주식이 연일 고공행진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갑자기 뭐가 생각나신 건지 궁금해서 물었어요. 저걸 보고요? 말씀하세요. 예전에 나 옆집에 살던 할매 알지? 아, 네. 백할머니? 어머님이 친하게 지내던 옆집에 백씨 할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님이랑 정말 친하게 지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프시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순식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어르신들은 정말 한 번 아프면 순간이다란 말을 하면서 남편과 어머님께 잘하자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백할머니는 왜요? 보고 싶으세요? 아휴, 그 할매가 지금 보고 싶으면 따라갈 수도 없고 어떡해. 그건 그렇죠. 그 할매가 나한테 지 아들이 일하는 회사인데 나중에 엄청 대박이 터질 거라면서 주식인지 뭔지를 사두라는 거야. 근데 나는 뭐 그게 뭔지도 모르고 위험한 거 아닌가 싶어서 한사코 거절했는데 아이고 그 할매가 나를 은행에 끌고 가서 통장을 만들어주고 저금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돈을 좀 넣으라고 해서 내가 돈을 넣었던 적이 있거든? 어머니가 주식을 하셨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아유, 한 것도 아니지. 그냥 얼마 넣어놓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나중에 엄청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아들이 그랬다고. 그냥 잊고 있으라니까. 그래서 그냥 잊고 있었는데. 아니, 지금 뉴스에 나오는 저 회사가 그 회사인 것 같단 말이야. 네? 제가 다시 뉴스를 봤어요. 연일 상한가, 대체 얼마까지 뛸지 추측도 안 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그 회사는 저도 아는 회사였어요. 요즘 사회적 이슈였거든요. 물론 주식이 엄청 올라서 말입니다. 저 회사가 맞는 것 같은데,
아유, 통장을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저는 설마 하는 마음도 들었고 비슷한 이름의 회사들이 많으니까 어머님이 착각하시는 걸 수도 있으니 천천히 알아보자 했지만 어머님은 지금 당장 알아봐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은행 문이 닫기 전에 서둘러 은행을 향했죠. 그리고 거기서 어머님 계좌를 조회했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님 앞으로 주식 계좌가 있었고 어머님이 돈을 넣어둔 회사는 그 회사가 맞았어요. 은행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더군요. 거의 초창기에 넣으신 돈이네요. 한 주에 1,200원 할 때부터 어떻게 아시고 넣어두신 거예요? 아이, 친구 아들내미 회사라 친구가 나중에 오른다고 투자하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분한테 집 한 채는 사주셔야겠네요. 아유, 그 친구는 지금 죽고 없는데 아이, 근데 집 한 채라니? 그 정도로 올랐어? 어머님, 어머님이 그때 1,200원에 5,000주 사셨네요. 600만 원에. 근데 지금 이거 한 주에 38만 원이에요. 38만 원. 600만 원이 19억이 됐는데요, 지금? 그 말에 저와 시어머니 둘 다 벙 쪘습니다. 네? 19억이요? 아유, 뭐 잘못 본 거 아니야. 은행원이 숫자를 어떻게 잘못 봐요. 그리고 어머니 이거 50만 원까지 간다니까 아직은 팔지 마시고 상황 좀 보다가 파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얼떨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9억이라뇨. 600만 원이 19억이라니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돈이라 현실감이 없었죠. 니들이 착하게 살아서 복 받나 보다. 어머니의 그 말에 정신이 반쯤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복 받으신 거죠. 제가 왜 복을 받아요. 다 니들 줄 거니까 그렇지.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때 선산을 첫째, 둘째 준 걸 난 아직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후회한다. 꿈에 애들 아빠도 나왔어. 그걸 막내 주지 왜 망할 놈의 자식들 줬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하셨어요. 다 니들 줄 거다 하시면서 말이죠.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정말 놀라서 자빠지더라고요. 당연하죠. 상상이나 했던 일이었겠냐고요. 뉴스와 그 은행원의 말대로 그 주식은 가만뒀더니 한 주당 50만 원이 넘더라고요. 26억이었습니다. 26억이요. 어머님이 이제 찾자고 하셔서 은행에 가 전액을 다 찾으러 갔죠. 하루 정도 있어야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다음날 돈이 들어오자마자 26억 전액을 저희 남편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걸 다 저를 주신다고요? 어머님 쓰실 건 두시지. 아유, 나 하루 종일 집에 누워있는데 돈이 뭐가 필요해. 그리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미 며느리가 다 잘해주는데 내 앞으로 된 재산 하나도 안 남겨놓고 죽을 거다. 그래야 그 망할 놈의 자식들 앞으로 가는 게 하나도 없지. 그래도 형님들이 알면 가만히 안 있으실 텐데. 혹여나 니들 형들한테 한 푼도 줄 생각하지 마. 너는 그거 네 형들한테 주는 게 나한테 불효하는 거야. 알겠어? 저희 남편도 마음이 약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야, 너 저기 가서 종이랑 볼펜 좀 가지고 와. 뭘 하시려나 싶어서 보니까 어머님은 남편에게 각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유언장을 쓰셨어요. 형들에게 한 푼이라도 주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유언장에도 같은 얘기를 쓰셨고요. 나는 네가 네 형들한테 이 돈 한 푼이라도 주면 지하에서도 눈 못 감을 거다. 알겠어? 네, 알겠어요. 꼭 무슨 일이 있어도 한 푼도 안 줄게요. 안심하세요. 하지만 어머님은 남편의 그 말에도 썩 믿음이 가지 않는 건지 다음날 저보고 변호사 사무실을 좀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공증인지 뭔지를 받아야겠다면서요.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네 마음이 너무 약해서 안 돼. 그리고 걔들도 꿈도 못 꾸게 해야지. 그렇게 어머님은 본인 뜻대로 유언장을 공증까지 받으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돌아가실 거라면 팔지 않고 뒀던 집도 정리하셨습니다. 그 집도 그새 좀 올라서 1억 정도 했던 집이 3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어머님 참 말년에 재물복이 있으시구나 웃으면서 남편과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집을 판 돈도 한 푼도 빠짐없이 저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는 괜찮다, 괜찮다 하시는데 하도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셔서 어머님 마음에 드시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 동네는 4억 정도만 줘도 정말 좋은 집에 살 수 있거든요. 그 집으로 이사를 온 날 어머니가 마음의 짐을 덜었다며 내내 미안하다고 웃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편안해 하시는 걸 보니 말을 듣길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일하던 정비소를 그만두고 어머님이 주신 돈으로 작게 정비소를 차렸어요. 워낙 손재주가 좋아 동네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지 소문이 금방 나서 남편의 정비소는 정말 손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손자들이 똑똑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어머님 말씀대로 아이들도 공부를 열심히 시켰어요. 다행히도 아이들이 잘 따라줘서 성적이 쑥쑥 오르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정말 고민거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생전 연락이 없던 큰 동서와 둘째 동서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사하고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 전 집에 가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언제 이사 갔냐면서요. 몇 년 만에 보는 그들의 모습은 좀 늙긴 했지만 그대로더군요. 무슨 일로 찾아왔나 싶었는데 들어와서 이사한 저희 집을 한참 둘러보더니 말하더군요. 그 집 판 돈으로 이사한 거야? 그 집이라뇨? 아니, 오다가 들으니까 도련님 정비소도 오픈했다면서 장사 엄청 잘 된다며? 그 정비소도 그 집 판 돈으로 연 거지? 듣자니 저희가 2년 전쯤 판 어머님이 원래 사시던 집이 재개발이 되면서 지금 시세가 6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그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더라고요. 저희 그 집 2년 전에 팔았어요. 뭐? 왜? 아니,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그때 어머님이 휠체어를 타고 방 안에서 나오셨습니다. 내가 내 집 파는데 니들한테 왜 허락을 받아야 하냐? 응? 어머님의 등장에 동서 둘이 입을 꾹 다물었어요. 아니,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팔라고 말해주러 왔죠. 지금 팔았으면 6억인데. 그래도 그때 좀 올라서 3억 가까이 받고 팔았어요. 제 말에 아깝다는 듯 동서들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걸 왜 본인들이 아까워하는지 말이죠. 곧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걸 왜 두 분이서 아까워하세요? 아니, 그거 팔면 그건 어머니 유산이니까 우리랑도 나눠야 하니까 그렇지. 정말 너무 말도 안 되게 뻔뻔하죠?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집은 저희 주신다면서요. 그건 1억 정도일 때 얘기고 3억도 못 받고 팔았다니까 뭐 나눌 건 없겠네, 비율상으론. 그렇겠네요. 그럼 그건 막내 동선에 다 해, 그럼. 선심 쓰듯 하는 그 말에 진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는 건 저뿐은 아니더라고요. 아니, 어머님은 정말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제가 평생 본 어머님 중에 제일 화난 모습이셨어요. 이것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 어머님의 그 말에 동서 둘이 놀라서 어머님을 보더라고요. 니들이 뭔데, 어? 내가 애들한테 준 돈에 선심을 쓰는 척해, 어? 시어머니 아프다는 말 한마디에 요양원에 보내니 뭐니 하면서 싸운 거 내가 못 들었는 줄 아냐? 몇 년 동안 얼굴 한번 비춘 적, 전화 한 번 한 적 없더니 그 집 올랐다는 말에 쪼르르 한 다름에 내려와서 아픈 시어머니 몇 년째 모시고 사는 막내 동서한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저는 그 말을 어머님이 들었다는 거에 놀랐고 동서 둘은 어머님의 처음 보는 모습에 상당히 놀란 듯 보였습니다. 니들이 인간이야, 어?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고 저희도 바빠서. 그 몇 년 동안 매일매일 바빠서 전화 한 통화도 할 시간이 없었냐? 어? 이 버러지 같은 것들. 안 나가? 어? 이렇게 동서 둘은 쫓겨나듯 집을 나갔어요.
동서 둘이 돌아간 뒤 저는 어머님을 보고 그건 또 언제 들으셨냐며 울먹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셨어요? 너 마음 쓰라고 한 말 아니니까 마음 쓰지 말거라. 이젠 다 괜찮어. 어머님은 오히려 그런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더니 분노하더라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오늘 몇 년 만에 형님들에게 번갈아 가며 전화가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방에 가서 한참을 얘기를 하다 나오더라고요. 어머님이 그 일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 남편도 퍽이나 마음이 쓰였나 봅니다. 그때 어머님 말대로 하길 잘했지. 저런 사람들한테 돈 줬으면 어머님 말고 나도 제명에 못 죽었을 거야. 그렇게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끝나고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큰 동서였어요. 이 동네 내려왔다가 어머님은 뵙기 좀 그러니까 저보고 좀 나오라고 하더군요. 집 근처 커피숍이라면서요. 또 무슨 말을 할까 싶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떤 기막히는 소리를 해도 절대 화내거나 놀라지 말자면서요. 나갔더니 동서 둘이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팔짱을 끼고 저를 아니꼽게 보고 있었습니다. 앉자마자 주문도 하기 전에 큰 동서가 말하더라고요. 내가 그날 이상한 소문을 들은 게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말이야. 무슨 소문이요? 그날 동서 이사 가기 전 집주인이 그 집주인들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대박이 나서 이사도 하고 정비소도 차렸다고. 다 늙은 노인네가 주식은 무슨 주식인가 싶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되잖아. 3억도 안 되는 돈으로 그 큰 집이랑 막내 도련님 정비소를 어떻게 차려? 그거 궁금해서 내려오셨어요? 우리도 알 건 알아야지. 그거 알아서 뭐 하시게요? 저한테 달라고 그러시게요? 소문에는 뭐 20억은 된다 그러기도 하던데. 그거 부풀려진 거고 그래도 10억은 넘을 거 아니야. 그 집에 정비소면. 그 아파트까지 13억이면 우리가 선산으로 가져간 돈이 큰 형님네가 6억, 우리가 4억인데 너무 불공평하잖아. 나눠야지 당연히.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 말에 또 자기들끼리 눈치를 보더군요. 어머님은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못 받으시는 거죠. 그건 어머님 돈인데. 그건 아니지. 엄연히 상속제도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건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상속해줄 사람이 없으면 법적으로 나누는 비율이고요. 어머님 살아계실 때 어머님이 직접 주신 건 나눌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어머머, 그런 걸 다 알아봤어? 역시 착한 척하더니 여우라니까 여우. 두 분 다 돌아가세요. 저희 어머님한테 그 돈 받을 때 두 분 집에 한 푼 안 준다는 각서 쓰고 받았어요. 그 말에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더군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이 돈 한 푼이라도 두 형님네 집안으로 가면 저 세상 가서도 눈 못 감을 거라고 절대 한 푼도 주지 말라고 각서 쓰게 하셨어요, 남편한테. 그 말에 동서 둘 다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한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겠죠. 그런 말까지 들으니 이제는 좀 상황 파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이 절대 자기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래도 가족인데 아예 안 줄 건 아니지. 그 전에 얼만데? 얼마를 버신 건데? 그래,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진짜 노인네가 주식하는 방법은 어떻게 알아서 그걸로 돈을 버셨대? 가족이요? 서로 안 모시겠다고 어머니 주무시는 앞에서 싸워서 그걸 다 듣게 하고 몇 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다가 돈 때문에 내려온 사람 보고 가족이요? 제가 형님들한테 한두 번 속아요? 입을 삐죽삐죽 거리더라고요. 그래도 포기가 안 되겠는지 다시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얼만데? 말해주지 말까 하다가 배 아프라고 말을 해줬죠. 그리고 그때 어머님이 자문 다 구해주신 돈이라 법적으로 저쪽에서 소송을 걸든 뭘 하든 저희에게 받아갈 수 있는 돈은 없다는 걸 알고 있기도 했고요. 25억이요.
친구 아들분 회사에 넣어주신 돈 잊고 계셨더라고요. 뭐, 25억? 경악으로 입을 쩍 벌리고 있는 두 사람을 내버려 두고 커피숍을 떴습니다. 뒤에서 저를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어머님과 남편에게 말했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동서들에게 전화가 올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어머님은 그것들 징글맞다고 고개를 저으셨지만 남편은 세상의 비밀이 어딨나며 언젠가 알게 될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부터 저와 제 남편에게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동서들에게 남편은 형들에게 말이죠. 25억 그 돈밖에 모르는 양반들이 눈이 뒤집힐 만한 액수긴 하잖아요. 동서들은 서로 자기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더군요. 저렇게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어느 누가 그 집으로 가고 싶어 할 거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원. 남편의 형들은 남편에게 전화해서 구체적인 액수와 정황 그리고 저희가 얼마를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동안 쏟아지는 전화에도 저희 부부는 어머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당신도 요즘 전화 안 와? 조용하니까 더 무섭다. 그러고는 한동안 전화가 없었죠. 물론 이대로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두 부부가 다 집으로 찾아왔을 때도 그러려니 했어요. 다만 어머님이 너무 힘드실까봐 걱정이 됐을 뿐이죠. 어머니, 저희한테 아무리 섭섭하셨어도 그렇죠. 이러시면 안 되죠. 네, 이건 아니죠. 그래도 저희도 자식인데, 물론 막내에게 가장 많이 주는 것까지는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죠.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서 그 말을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부모님을 모실 때는 절반 이상 가져가는 게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25억의 절반이면 12억 5천이니까 13억은 막내 가지고 나머지는 저희가 나누게 저희 주세요. 절반씩이나 가져간다고요? 막내 동서, 우리가 모신다니까. 큰아들내가 모시는 게 당연한 건데. 여태 내가 소원했어. 미안해. 언제는 저희 애아빠가 집안에서 가장 받아간 게 많으니까 저희가 모시는 게 맞다면서요. 형님 말 따라서 저희가 모실 거예요. 절대 싫다고 큰아들이 하는 거라며? 이제라도 저희랑 사시는 건 어떠세요? 정말 개판이더군요. 어머님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듣고만 계셨습니다. 대충 알아보니 이 집이 막내가 계약할 때쯤 가격이랑 거기 정비사 합치면 10억 정도 되겠던데. 그럼 나머지 다 저희들 나눠주시면 되잖아요. 보니까 도련님 정비소 장사도 엄청 잘 되던데. 이미 산 집, 이미 차린 정비소 팔아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해주세요. 그리고 막내 도련님이 제일 많이 가져가시는 거니까 보상 충분히 받는 거나 다름없는데. 가만히 듣자 하니까 저희가 무슨 보상바라고 어머님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예, 그것 좀 들고 온나.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유언장 쓴 거. 그제야 제가 알아듣고는 하고는 어머님이 쓰신 유언장을 찾으러 어머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는 어머님 유언장도 쓰셨냐며 수정해 주실 거죠 같은 말들이 들려왔죠. 제가 금방 유언장을 찾아서 들고 나가서 어머님께 드리자 어머님이 그 유언장을 그 둘 부부 사이로 던졌어요. 큰 아주버님이 얼른 낚아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나 김인수는 내 전 재산인 25억 9천만 원과 아직 정리 안 한 살던 집 일체를 막내 아들 김영민에게 오늘 날짜로 모두 상속한다. 이 상속이 된 재산은 내 살아생전은 물론이고 죽어서도 자기 형제들에게 나눠줄 수 없으며 의무도 없다. 어머니! 내가 애들한테 신신당부했다. 니들한테 한 푼이라도 주는 날엔 내가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거라고. 천하의 불효자식 되고 싶지 않으면 니들한텐 단 한 푼도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돈 뜯어낼 생각일랑 하지 말고 법적으로 문제없게 상속했고 이 유언장도 다 공증받은 거니까 니들이 무슨 수를 써도 안 돼.
어머님이 이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듯 두 부부 다 잠시 동안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앉아 있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저에게 아무리 섭섭한 게 많으셨어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애비도 자식이에요. 니들이 언제 나를 부모 취급했다고 이제 와서 자식이라는 거냐? 저희가 어머니 잘못 챙긴 것도 맞고 어머님 섭섭하신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그 큰돈을 막내를 다 주시면 어떡해요? 내 돈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니들이 왜 자꾸 입을 때 나는 다리 못 쓰고 누워있으면서 그날 니들이 나 요양원 보내니 많이 하는 얘기 생각할 때마다 그때 선산을 왜 니들한테 줬는지 너무 한스러워서 밥도 못 넘겼어. 그 말에 아주버님 두 분 다 움찔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니네가 애들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들들 볶는 거 내 모를 줄 아냐? 응? 자꾸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줬던 것도 다시 달라는 소송인지 뭔지 걸 거다. 내가 전에 물어보니까 하려면 할 수도 있다던데. 어머니, 저희가 진짜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잘할 수 있게, 반성할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네, 어머님, 저희 집에 가셔서 저희랑 사세요. 아니요, 어머님. 형님 집에 가시면 수험생들이 있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실 거예요. 저희 집으로 가세요. 제가 일 그만두고 어머님 모실게요. 뭐?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제가 뭐요? 전에 한번 갔더니, 화장실 가는 것도 뭐라고 하셨잖아요. 애들 물소리 거슬린다고. 그런 집에서 어떻게 아픈 어르신을 병간호를 하겠다고요? 이거랑 그거랑 같아? 뭐가 다른데요? 뭐 어머님이 가면 걔들이 수험생이 아닌 게 된대요? 어머님이 싸우는 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님의 그 소리에 한동안은 나가지 않고 미안하니 돈을 막내한테 다 주는 건 아닌 것 같다느니 하는 소리들을 하다가 어머님이 경찰을 부른다고 하시니까 결국은 물러나서 가더라고요. 그 두 부부가 돌아간 뒤 어머님이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절대 주면 안 된다. 알겠지?